나는 웹툰 작가다. 나의 세상은 13인치 액정 타블렛 안에 존재한다. 마감의 압박과 독자들의 댓글, 그리고 다음 화이콘티, 그것이 24살 김민준의 우주를 구성하는 거의 전부였다. 서울의 비좁은 원룸에서 벗어나 할머니가 계신 시골집으로 작업실을 옮긴 지 벌써 반년이 지났지만 나의 일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동이 트고 한참이 지나서야 잠에서 깨어났고 하루의 대부분을 방구석에 틀어박혀 그림을 그리는 데 사용했다. 나의 우주가 차가운 액정과 잉크 냄새로 이루어져 있다면 할머니의 우주는 흙 냄새와 꽃향기, 그리고 따스한 햇살로 가득 차 있었다. 할머니의 이름은 박순자. 평생을 이 작은 시골 마을에서 살아오신 분이다. 할머니의 하루는 해가 뜨기도 전에 시작되어 마당 구석에 작은 텃밭과 사계절 내내 꽃이 지지 않는 정원을 돌보는 것으로 채워졌다. 할머니에게는 모든 식물이 자식이었고 흙 한 줌에도 우주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우주에는 언제나 할머니의 곁을 지키는 작은 위성이 하나 있었다. 풍산개 하늘이었다. 하늘이는 할머니의 그림자였다. 할머니가 호미를 들고 밭에 쪼그려 앉으면 하늘이는 그 옆에 얌전히 엎드려 꾸벅꾸벅 졸았다. 할머니가 마당을 쓸면 하늘이는 비질의 동선을 피해가며 졸졸 따라다녔다. 나는 그 모습을 방 창문을 통해 내다보곤 했다. 내 웹툰 속 주인공들이 칼과 마법으로 세상을 구하는 동안 나의 할머니는 꽃과 강아지와 함께 자신만의 평화로운 왕국을 다스리고 있었다. 그 모습은 비현실적일 만큼 목가적이었고 나는 그저 그것이 나와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따뜻하지만 조금은 따분한 할머니와 하늘이의 관계는 내가 이해하는 범주를 넘어서는 것이었다. 두 존재 사이에는 말이 필요 없는 깊고 단단한 교감이 흐르고 있었다. 할머니는 하늘이에게 온전한 인격체처럼 말을 걸었다. 하늘아, 이리 와버렴. 할미 허리가 다 아프다. 어깨 좀 주물러다오. 그러면 하늘이는 정말 알아들었다는 듯 다가와 앞발을 들어 할머니의 어깨를 툭툭 건드렸다. 물론 안마가 될 리는 만무했지만 할머니는 아이고, 우리 강아지 효자네. 시원하다. 시원해. 하며 한박 웃음을 지으셨다. 식사 때가 되면 할머니는 늘 하늘이의 몫을 따로 챙기셨다. 우리가 먹다 남은 찌꺼기가 아니었다. 생선 살을 발라 가시를 골라내고 맵지 않은 나물 반찬을 잘게 썰어 밥에 비벼주는 시기였다. 하늘이는 그 밥을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인 양 순식간에 비워내곤 했다. 나는 그들의 유대를 반려동물과의 교감이라는 편리한 단어로 정의하려 애썼다. 하지만 내심 알고 있었다. 그것은 단어 하나로 담아내기에는 너무나 깊고 원초적인 무언가라는 것을. 나는 그저 나의 차가운 디지털 세계에 익숙해져 그들의 아날로그적인 사랑의 방식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뿐이었다. 어느 초여름, 밤새 거센 비바람이 몰아친 다음 날 아침이었다. 정원은 온통 상처투성이었다. 여린 꽃잎들은 떨어져 나가고 몇몇 화분은 쓰러져 흙을 쏟아내고 있었다. 할머니는 속상한 얼굴로 정원을 수습하고 계셨다. 그때 할머니의 시선이 커다란 감나무 아래에 머물렀다. 그곳에 아주 작은 아기 참새 한 마리가 둥지에서 떨어져 젖은 흙 위에서 가냘프게 떨고 있었다. 아마도 밤사이의 비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떨어진 모양이었다. 아이고, 어쩌나.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아기 새를 두 손으로 감싸 올렸다. 새는 너무 작아서 할머니의 주름진 손바닥 안에서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나라면 아마 자연의 섭리라며 모른 척 지나쳤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할머니는 달랐다.
어미가 애타게 찾겠구나. 어서 집으로 돌려보내줘야지.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나무 위를 살폈다. 둥지는 너무 높아서 손이 닿지 않았다. 잠시 고민하던 할머니는 곧장 창고로 가시더니 긴 장대와 노끈, 그리고 장아지들을 가지고 나오셨다. 그리고는 1시간 가까이 낑낑거리며 무언가를 만들기 시작하셨다. 할머니가 만든 것은 땅에서부터 둥지 근처의 굵은 가지까지 이어지는 아주 작은 사다리였다. 할머니는 아기 새를 둥지에 최대한 가까운 나뭇가지 위에 올려놓고 어미 새가 사다리를 타고 쉽게 내려와 새끼를 돌볼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신 것이다. 그 모든 과정 동안 하늘이는 단 한 번도 할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다. 녀석은 섣불리 다가가지도 짖지도 않았다. 그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엎드려 마치 경호원처럼 주위를 경계했다. 동네 고양이 한 마리가 호기심에 어슬렁거리며 다가오자 하늘이는 낮게 크르릉 소리를 내어 단번에 쫓아버렸다. 녀석은 할머니의 일이 끝날 때까지, 그리고 마침내 어미 새로 보이는 참새가 날아와 아기 새에게 먹이를 물어다 줄 때까지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켰다. 나는 방 안에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다. 한 생명을 대하는 할머니의 지극한 정성과 그것을 말없이 지켜주는 하늘이의 모습. 그 순간 나는 내 웹툰의 어떤 영웅보다도 나의 작은 할머니가 훨씬 더 위대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하늘이가 단순한 개가 아니라 할머니의 철학을 이해하고 함께 실천하는 동반자라는 것을 어렴풋이 깨달았다. 마음속에서 무언가 따뜻한 것이 차오르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평화로운 날들 속에서도 나는 아주 작은 불안의 씨앗을 발견하곤 했다. 할머니는 부쩍 기침을 하시는 일이 잦아졌다. 늘 나를 등지고 혹은 다른 방으로 건너가서 몰래 하시는 마른 기침이었다. 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할머니, 괜찮으세요? 감기 기운 있으신가 봐요. 하고 물을 때마다 할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대수롭지 않게 말씀하셨다. 아니다, 아냐, 나이 들면 다 그래. 그냥 목이 좀 칼칼해서 그런 게다. 그리고는 서둘러 다른 화제로 말을 돌리곤 하셨다. 나는 더 캐묻지 못했지만 그 기침소리가 내 마음 한구석에 작은 돌멩이처럼 남았다. 할머니에게는 또 다른 버릇이 있었다. 해질 무렵이 되면 할머니는 늘 툇마루에 앉아 먼 산 너머를 바라보셨다. 그곳은 30km 떨어진 도시의 불빛이 아스라이 보이는 방향이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아득한 표정으로 도시의 실루엣을 바라보곤 하셨다. 그럴 때면 하늘이는 할머니의 무릎에 턱을 괴고 할머니와 같은 방향을 바라보았다. 마치 할머니의 마음속 풍경을 함께 보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나는 한 번은 할머니께 여쭈어 보았다. 할머니, 저쪽을 왜 그렇게 보고 계세요? 도시에 뭐 보고 싶은 거라도 있으세요? 할머니는 나의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않으셨다. 한참 동안 하늘이의 등을 쓸어주시다가 나지막이 말씀하셨다. 그냥 불빛이 예뻐서 그런다. 저 많은 불빛 아래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을까 싶어서 할머니의 대답은 어딘가 아쉬움과 그리움이 묻어나는 듯했다. 나는 할머니의 과거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었다. 그저 평생을 이 작은 마을에서 살아오셨다는 것 외에는 어쩌면 할머니에게도 저 도시와 얽힌 내가 모르는 이야기가 있는지도 모른다고 막연히 생각할 뿐이었다. 할머니의 서랍 속에서 가끔 낡고 해진 시외버스 노선도를 꺼내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짚어보는 모습을 몇 번 본 적이 있었다. 그 노선도의 끝은 언제나 그 도시를 향해 있었다. 나는 깊게 생각하지 않으려 애썼다. 그저 나의 평화로운 일상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할머니는 건강하시고 하늘이는 곁을 지키고 있으며
나의 마감은 어김없이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다시 나의 작은 타블렛 우주로 침잠했다. 할머니의 마른 기침 소리와 도시를 향한 아득한 눈빛은 배경음악처럼 나의 일상 뒤편으로 희미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 평화가 얼마나 연약한 유리성 위에 세워진 것이었는지 나는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다. 폭풍은 언제나 가장 고요한 순간에 시작된다는 사실을 나는 곧 닥쳐올 운명의 그날 아침이 되어서야 뼈저리게 깨닫게 될 터였다. 그날 할머니의 정원에 있던 하늘은 생전 처음으로 자신의 머리 위에서 햇살을 잃게 될 것이었다. 불안의 돌멩이는 내 마음속에서 점점 더 커져만 갔다. 할머니의 기침은 더 이상 숨길 수 있을 수준이 아니었다. 밤이면 닫힌 방문 너머로 애써 참으려는 듯한 기침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려왔고 그때마다 내 심장은 덜컥 내려앉았다. 낮에는 눈에 띄게 기력이 쇠하신 모습이었다. 정원을 거니는 걸음은 느려졌고 호미질 몇 번의 숨을 헐떡이며 허리를 펴시는 일이 잦아졌다. 하늘이는 할머니의 그런 변화를 나보다 더 예민하게 감지하고 있었다. 녀석은 할머니가 기침을 할 때마다 하던 놀이를 멈추고 걱정스러운 눈으로 쳐다보았고 할머니가 잠시 툇마루에 앉아 쉴 때면 다가와 가만히 무릎에 머리를 기댔다. 마치 자신의 온기를 나누어 주려는 듯한 그 모습은 보는 내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할머니, 제발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동네 의원이라도 괜찮으니까요. 나는 며칠 동안 몇 번이고 할머니를 설득하려 했다. 하지만 할머니의 고집은 당신이 아끼는 정원수 뿌리보다 더 깊고 단단했다. 괜찮다니까. 그러네. 늙으면 다 이렇다니깐. 병원 가봐야 시끄럽기만 하고 약만 한 보따리 줄 게 뻔한데 뭐 하러 가니. 며칠 푹 쉬면 괜찮아져. 할머니는 늘 같은 말만 되풀이하며 웃어 넘기려 하셨다. 나는 더 이상 고집을 부릴 수가 없었다. 행여나 나의 성화에 스트레스를 받아 병세가 더 악화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나는 그저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배숙을 만들어 드리고 힘든 일은 내가 대신하며 할머니의 상태가 나아지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안일한 생각이었는지를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운명의 그날 아침은 잔인할 만큼 화창했다. 밤새 내린 이슬을 머금은 꽃들이 햇살을 받아 저마다의 색을 영롱하게 뽐내고 있었다. 공기는 상쾌했고 새들은 지적이었다. 나는 마감의 압박에 시달리다 늦은 아침을 먹고 타블렛을 켠 채 창밖을 내다보았다. 할머니는 당신이 가장 아끼는 붉은 장미 넝쿨 앞에서 시든 잎을 떼어주고 계셨다. 그 모습은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지극히 평범하고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컬록, 컬록. 할머니가 또다시 심한 기침을 하셨다. 할머니는 허리를 숙인 채 한참 동안 어깨를 들썩이셨다. 하늘이가 걱정스럽게 할머니의 다리에 몸을 비비며 낑낑거렸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당장이라도 밖으로 나가 할머니를 방으로 모셔야겠다고 생각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쨍그랑 할머니가 들고 있던 작은 물뿌리개가 돌바닥 위로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그리고는 마치 시간이 아주 느리게 흐르는 것처럼 할머니의 몸이 천천히 앞으로 기울었다. 할머니의 손이 허공을 더듬는가 싶더니 이내 힘없이 툭 떨어졌다. 할머니는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던 붉은 장미덤불 위로 소리 한 번 지르지 못하고 조용히 쓰러지셨다. 할머니, 나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고 심장이 발끝으로 추락하는 기분이었다. 나는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 미친 듯이 밖으로 뛰쳐나갔다. 방문에 어깨를 부딪히고 툇마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했지만
그런 것은 아무 상관없었다. 할머니 정신 좀 차려보세요, 할머니. 나는 쓰러진 할머니를 부축해 품에 안았다. 할머니의 몸은 축 늘어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숨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내 손에 닿은 할머니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왕왕왕왕. 하늘이가 내 주위를 돌며 미친 듯이 지저댔다. 녀석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쓰러진 할머니의 얼굴을 핥고 내 팔을 앞발로 긁으며 절박한 신호를 보냈다. 공포와 절망 속에서 나는 간신히 이성을 붙잡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햅실 9를 눌렀다. 떨리는 목소리로 집 주소를 말하는 동안 내 눈에서는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다. 구급차가 오기를 기다리는 시간은 영혼처럼 길게 느껴졌다. 나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계속해서 이름을 불렀다. 하늘이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올 때까지 단 한순간도 짖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녀석의 울음소리는 마치 내 절규의 메아리처럼 들렸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구급대원들이 능숙하게 할머니를 들것에 싣는 모든 과정이 비현실적인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다. 나는 정신없이 구급차에 올라탔다. 차 문이 닫히기 직전 나는 보았다. 구급차를 따라 미친 듯이 달려오며 지저대는 하늘이의 모습을. 녀석의 절박한 눈빛과 흙먼지를 뒤집어 쓴 차에 점점 더 멀어져가는 그 모습이 나의 심장의 낙인처럼 찍혔다. 30km 떨어진 도시의 대학병원으로 가는 길은 내 인생에서 가장 길고 끔찍한 여정이었다. 구급대원들은 할머니에게 산소호흡기를 씌우고 응급처치를 했다. 나는 그저 할머니의 차가운 손을 잡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 그 풍경의 끝에 내가 두고 온 집과 하늘이가 있었다. 병원 응급실은 전쟁터와도 같았다. 소독약 냄새와 사람들의 신음소리, 의사와 간호사들의 다급한 발걸음. 따뜻하고 평화롭던 할머니의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차갑고 비정한 공간이었다. 나는 응급실 밖 복도에서 몇 시간을 초조하게 기다렸다. 시간이 흐를수록 최악의 상상들이 나의 머릿속을 잠식해갔다. 마침내 한 의사가 지친 얼굴로 내게 다가왔다. 박순자 환자, 보호자분 되십니까? 네, 접니다. 할머니는 괜찮으신가요? 급성 폐렴입니다. 연세가 있으신 데다 오랫동안 방치하셔서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폐에 물이 많이 찼고 염증 수치도 매우 높습니다. 일단 중환자실로 옮겨 집중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은 냉정하고 기계적이었다. 마음의 준비. 그 단어가 비수처럼 날아와 내 가슴에 박혔다.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다. 나는 벽에 기대어 간신히 몸을 지탱했다. 중환자실은 면회 시간도 하루 2번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나는 이제 할머니 곁을 지킬 수도,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신세가 되었다. 나는 이 차가운 도시의 거대한 병원이라는 섬에 완전히 고립되었다. 그날 이후 나의 일상은 병원을 중심으로 돌아갔다. 정해진 면회 시간에 중환자실에 들어가 온갖 기계에 둘러싸여 잠든 듯 누워 계신 할머니의 모습을 잠시 보는 것. 그리고 남은 시간은 대부분 보호자 대기실에 불편한 의자에 앉아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 그것이 나의 하루의 전부였다. 나는 이웃집 아저씨에게 전화를 걸어 하늘이를 며칠만 돌봐달라고 부탁했다. 인정 많은 아저씨는 흔쾌히 그러마고 하셨다. 하지만 다음 날부터 아저씨의 전화는 나의 죄책감을 더욱 깊게 파고들었다. 민준 학생, 이거 큰일 났네. 하늘이 녀석이 통 아무것도 먹지를 않아. 물도 마시지 않고 집에도 들어오지 않고 하루 종일 대문 앞에 앉아서 길 끝만 쳐다보고 있다네. 이러다 굶어 죽겠어.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다. 어제는 비가 그렇게 쏟아지는데도 이놈의 자식이 꼼짝도 않고 비를 다 맞고 있더라니까 내가 억지로 끌어다 처마 밑에 놔도 어느새 다시 뛰쳐나가 그 자리에 앉아 있어. 저러다 병이라도 단단히 나겠네. 전화를 끊고 나면 나는 죄책감에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눈을 감으면 구급차를 따라오던 하늘이의 절박한 모습과 비를 흠뻑 맞은 채 길끝을 바라보고 있을 녀석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할머니는 생사의 기로에 서 있고 할머니의 분신과도 같았던 하늘이는 집에서 말라 죽어가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나 때문에 벌어진 일 같았다. 내가 조금만 더 일찍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왔더라면, 내가 하늘이를 혼자 두고 오지 않았더라면 나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할머니가 계시지 않는 집은 더 이상 나의 집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저 텅 빈 건물일 뿐이었다. 할머니와 하늘이가 함께 가꾸던 평화로운 왕국은 할머니가 쓰러지시던 그날 아침 햇살과 함께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이다. 나는 이제 돌아갈 곳이 없었다. 중환자실의 희미한 소독약 냄새와 기계음 속에서 나는 나의 옛 세상이 끝났음을, 그리고 새로운 세상이 얼마나 가혹하고 절망적인지를 실감하며 길고 긴 밤을 견뎌내고 있었다. 병원에서의 시간은 마치 멈춰버린 시계 같았다. 똑같은 소독약 냄새, 똑같은 기계음, 똑같은 하얀 벽. 나는 그 속에서 서서히 마모되어 갔다. 할머니의 상태는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의사는 매일같이 찾아와 고개를 저으며 비슷한 말을 반복했다. 폐의 염증이 쉽게 잡히지 않고 연세가 많아 회복이 더디다는 절망적인 이야기였다. 나는 무력감이라는 차가운 물속으로 깊이 잠겨 들어가는 기분이었다. 나를 더욱 괴롭게 만든 것은 집에서 걸려오는 이웃집 아저씨의 전화였다. 그의 목소리는 하루가 다르게 걱정에서 짜증으로, 그리고 이제는 거의 체념으로 바뀌어 있었다. 민준 학생, 나도 이제는 더 못 돌보겠네. 하늘이 이놈이 아예 곡기를 완전히 끊었어. 어제는 내가 불쌍해서 삶은 달걀을 코앞에 대주었는데도 고개를 돌려버리더군. 이러다 정말 큰일 나. 털은 다 빠지고 눈은 퀭한 게 꼭 산송장 같아. 와서 데려가든지 어떻게든 좀 해보게. 아저씨의 마지막 말은 최후 통첩처럼 들렸다. 나는 죄송합니다. 아저씨, 제가 어떻게든 금방 방법을 찾아볼게요. 하고 힘없이 대답했지만 아무런 방법도 떠오르지 않았다. 나는 이곳 병원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었고 집은 30km나 떨어져 있었다. 할머니를 두고 집으로 돌아갈 수도, 하늘이를 이곳으로 데려올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었다. 전화를 끊고 나면 할머니에 대한 걱정과 하늘이에 대한 죄책감이 뒤엉켜 심장을 쥐어짰다. 그 무렵 내가 병원에서 절망과 싸우고 있는 동안 집에서는 또 다른 종류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것은 기다림에 지친 한 생명체가 자신의 운명에 맞서 벌이는 고독하고도 위대한 투쟁이었다. 나중에 이웃집 아저씨와 여러 정황들을 통해 내가 재구성한 그날의 이야기는 이러했다. 그날도 하늘이는 어김없이 대문 앞, 할머니와 내가 사라졌던 길 끝이 보이는 그 자리에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 며칠간 거의 아무것도 먹지 못해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났고 윤기 나던 하얀 털은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푸석푸석해져 있었다. 하지만 녀석의 두 눈만은 이글거리는 불꽃처럼 여전히 길의 끝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오후 2시, 어김없이 마을 입구로 들어오는 시외버스 소리가 들려왔다. 할머니가 가끔 장을 보러 읍내에 나가실 때 타시던 그 버스였다. 버스가 정류장에 멈추고 사람들이 내렸다.
하늘이는 그 속에 할머니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마지막 희망으로 목을 길게 빼고 쳐다보았다. 하지만 할머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버스는 매정한 소음을 내며 다시 출발했고 정류장에는 다시 정적만이 남았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마지막 희망이 사라진 그 순간 하늘이의 눈빛이 바뀌었다. 기다림의 체념이 아니라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단호한 빛이 어렸다. 녀석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이제는 자신이 직접 가야 한다고 결심한 것이다. 녀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마당의 울타리를 따라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마치 성벽을 점검하는 장군처럼. 녀석은 울타리의 모든 부분을 코로 킁킁거리며 샅샅이 훑었다. 녀석은 찾고 있었다. 이 견고한 감옥의 가장 약한 부분을. 마침내 녀석은 집 뒤편, 오래된 감나무가 뿌리를 내린 곳 근처에서 약한 지점을 찾아냈다. 비바람의 흙이 조금 쓸려나가 다른 곳보다 집안이 약해져 있는 곳이었다. 하늘이는 그곳에 자리를 잡고 미친 듯이 땅을 파기 시작했다. 서걱, 서걱, 서걱. 녀석의 앞발이 흙과 자갈을 파헤치는 소리가 고요한 오후의 정적을 갈랐다. 날카로운 돌멩이에 발톱이 긁히고 발바닥이 상처 입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직 하나의 목표. 이 감옥을 탈출해 할머니에게 가야 한다는 일념만이 녀석을 움직였다. 한참을 파내려가자 녀석의 몸이 겨우 비집고 들어갈 만한 작은 틈이 생겼다. 하늘이는 주저없이 그 틈으로 머리를 들이밀었다. 좁은 틈에 옆구리가 끼고 등이 쓸렸지만 녀석은 고통을 참아내며 기어코 몸을 빼내는 데에 성공했다. 마침내 자유의 몸이 된 하늘이는 단 한 번도 집을 돌아보지 않았다. 녀석의 목표는 확고했다. 며칠 전 사이렌 소리와 함께 할머니를 싣고 사라졌던 그 아스팔트 길. 녀석은 그 길을 따라 도시의 불빛이 보이는 방향으로 망설임 없이 달리기 시작했다. 위대한 여정의 첫걸음이 그렇게 시작된 것이다. 하늘이가 처음 마주한 세상은 낯설고 위험했다. 쌩쌩 달리는 자동차 소리, 처음 보는 사람들의 모습, 다른 개들이 남겨놓은 위협적인 영역 표시 냄새. 하지만 하늘이는 그 어떤 것에도 한눈을 팔지 않았다. 오직 앞으로, 앞으로 할머니의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듯한 그 길을 따라 묵묵히 나아갈 뿐이었다. 얼마나 달렸을까?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할 무렵, 인적이 드문 국도를 지날 때였다. 커다란 화물 트럭 한 대가 굉음을 내며 하늘이의 옆에 멈추어 섰다. 운전석에서 내린 남자는 험상궂은 인상에 도로 위에서의 삶에 지친 기색이 역력한 박 기사였다. 그는 길게 혼자 있는, 품종이 좋아 보이는 풍상해를 보고 눈을 빛냈다. 이거 웬 횡재냐. 그는 하늘이를 비싼 값에 팔아넘길 생각으로 채서 내렸다. 그는 휘파람을 불며 하늘이에게 다가갔다. 하늘이는 낯선 남자의 등장에 잠시 걸음을 멈추고 경계했지만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 박 기사는 그런 하늘이의 모습에 안심하고 쉽게 목덜미를 잡아 트럭의 조수석에 태웠다. 이놈 얌전히 있으면 맛있는 거 줄게. 박 기사는 며칠간 먹지 못해 배고플 것이라 지레짐작하고 자신이 먹으려고 사두었던 커다란 소시지 하나를 껍질을 벗겨 하늘이의 코앞에 내밀었다. 하지만 하늘이는 소시지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녀석은 그저 조수석 창문에 코를 박고 자신이 달려왔던 길의 저편 도시가 있을 방향을 향해 애처롭게 낑낑거리는 소리를 낼 뿐이었다. 그것은 두려움의 신음이 아니라 애타는 그리움과 조바심이 담긴 절규였다. 뭐야, 이 자식
배가 고픈 게 아니었나. 박 기사는 처음에는 짜증을 냈다. 하지만 그는 곧 하늘이의 이상한 행동에 호기심을 느꼈다. 그는 수십 년간 전국을 돌아다니며 온갖 개들을 다 보았다. 굶주린 개, 겁먹은 개, 사나운 개. 하지만 이런 개는 처음이었다. 눈앞에 맛있는 음식을 거부한 채 오직 한 방향만을 바라보며 저토록 애절하게 우는 개는 박 기사는 담배를 한 대 빼어 물고 그런 하늘이를 한참 동안 지켜보았다. 녀석의 눈에는 보통 개들에게서 볼 수 없는 확고한 의지와 총명함이 깃들어 있었다. 마치 사람이 그러하듯 무언가 절박한 사연을 품고 어딘가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놈 보통 놈이 아니구나. 어딜 그렇게 가려는 게냐. 박 기사는 자신도 모르게 혼잣말을 내뱉었다. 담배 연기 너머로 보이는 하늘이의 모습에서 그는 문득 오래전 고향에 두고 온 자신의 늙은 어머니와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곁을 지켰던 늙은 개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순간 가슴 한쪽이 뻐근해지며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다. 젠장, 그는 짧게 욕설을 뱉더니 운전대를 돌려갔길에 차를 세웠다. 그리고는 조수석 문을 활짝 열었다. 가라, 가. 내 갈 길이 따로 있는 놈 같으니 내가 막을 일이 아니지. 하늘이는 잠시 어리둥절한 듯 박 기사와 열린 문을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는 이내 상황을 파악하고 재빨리 차에서 뛰어내렸다. 녀석은 떠나기 전 잠시 멈춰서서 박 기사를 향해 고개를 한번 꾸벅 숙이는 듯한 행동을 했다. 그리고는 다시 길을 따라 달리기 시작했다. 박 기사는 그런 하늘이의 뒷모습을 보며 자신이 먹으려던 소시지를 길게 툭 던져주었다. 이거라도 먹고 힘내라. 임마.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없던 따뜻한 온기가 담겨 있었다. 한편 그 시각 병원에 있던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결론에 다다랐다. 나는 간호사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할머니를 잠시만 부탁드린 뒤 병원을 뛰쳐나와 택시를 잡아탔다. 집으로 가는 내내 나는 제발 하늘이가 무사하기만을 기도했다. 하지만 집에 도착했을 때 나를 맞이한 것은 텅 빈 마당과 싸늘한 침묵뿐이었다. 하늘이의 밥그릇은 며칠 전 아저씨가 채워준 그대로 남아 말라붙어 있었고 녀석이 늘 앉아있던 대문 앞은 휑했다. 그리고 집 뒤편에서 나는 녀석이 필사적으로 파헤친 탈출의 흔적을 발견했다. 울타리 밑에 구멍과 그곳에서부터 큰 길로 이어진 선명한 발자국들.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하늘이는 그저 가출한 것이 아니었다. 녀석은 할머니를 찾아 나선 것이다. 그 30km나 되는 낯설고 위험한 길을. 하늘아.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녀석의 이름을 불렀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그때 처음 알았다. 그동안 내가 가졌던 그들의 유대를 한 수 아래로 내려다보았던 나의 오만함이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었다. 하늘이에게 나는 어떤 존재였을까? 할머니를 데려가고 자신을 홀로 남겨둔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주인이었을 뿐이다.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와 나를 집어삼켰다. 나는 정신없이 방으로 뛰어들어가 컴퓨터를 켜고 강아지를 찾습니다. 전단지를 만들기 시작했다. 하늘이의 가장 해맑게 웃는 사진을 넣고 풍상의 이름 하늘, 매우 온순함, 할머니를 찾아 집을 나간 것 같습니다. 라는 문구를 써넣었다. 그리고는 근처 인쇄소로 달려가 수백 장을 복사했다. 나는 차를 몰고 하늘이가 갔을 것이라 추정되는 도시 방향의 국도를 따라 달리기 시작했다. 길가의 전봇대와 버스 정류장, 작은 구멍가게마다 전단지를 붙였다. 가게 주인들에게 하늘이의 사진을 보여주며 혹시 보지 못했냐고 애타게 물었지만 모두들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해는 이미 저물어 사방에 어둠이 내리고 있었다. 나는 인적이 드문 국도갓길에 차를 세우고 내렸다. 그리고는 어둠이 내린 들판을 향해 목이 터져라 하늘이의 이름을 외쳤다. 하늘아 어디 있니 하늘아. 나의 목소리는 그러나 차가운 밤바람 속에 공허하게 흩어질 뿐이었다. 한쪽에서는 할머니가 사경을 헤매고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할머니를 향한 단 하나의 마음으로 위험한 길을 달리고 있을 하늘이, 그리고 그 둘 사이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절망하고 있는 나. 나는 내 생에 가장 외롭고 두려운 밤을 맞이하고 있었다. 밤새도록 차를 몰아 하늘이를 찾아 헤맸지만 나의 노력은 허사였다. 동이틀 무렵 나는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다. 텅 빈 집보다 더한 절망감이 병실을 채우고 있었다. 할머니는 여전히 의식이 없으셨고 기계음만이 할머니의 생명이 위태롭게 이어지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었다. 나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다. 할머니를 지키지도 하늘이를 지키지도 못한 나는 완벽한 실패자였다. 창밖으로 밝아오는 아침 해를 보며 나는 속수무책으로 하늘이를 생각했다. 녀석은 지금 어디서 이 차가운 밤을 어떻게 보냈을까? 그 시각 내가 절망에 빠져 병원으로 돌아오는 동안 하늘이는 자신의 첫 번째 시련을 마주하고 있었다. 녀석의 앞길을 제법 넓은 강이 가로막고 있었다. 도시로 가는 길은 강 건너편으로 이어져 있었다. 어둠 속에서 강물은 검은 뱀처럼 꿈틀거리며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다. 녀석은 본능적으로 물을 두려워했다. 어렸을 적 장마철에 불어난 가을물에 휩쓸릴 뻔했던 기억이 몸 어딘가에 남아있는 탓이었다. 하늘이는 강둑을 따라 한참을 서성였다. 혹시라도 다리가 있지 않을까 찾아보았지만 보이는 것은 끝없는 갈대밭뿐이었다. 강을 따라 멀리 돌아가는 것은 선택지에 없었다. 녀석의 몸은 이미 지쳐 있었고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다는 조바심이 녀석의 본능을 재촉했다. 돌아갈 것인가? 건널 것인가? 잠시 망설이던 하늘이의 눈빛이 다시 단호해졌다. 할머니를 향한 그리움은 물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를 이겨내기에 충분했다. 녀석은 결심한 듯 강물이 비교적 얕아 보이는 여울목으로 향했다. 그리고는 짧게 숨을 고른 뒤 차가운 강물 속으로 뛰어들었다. 첨벙. 여름이라지만 밤의 강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물살은 생각보다 거셌고 바닥의 돌멩이들은 미끄러웠다. 녀석은 몇 번이나 휘청거리며 물살에 떠내려갈 뻔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네 다리에 힘을 주고 바닥을 단단히 딛고 버텨냈다. 물이 가슴까지 차오르자 녀석은 헤엄을 치기 시작했다. 오직 강 건너편의 길만을 바라보며 필사적으로 앞발을 내저었다. 마침내 강 반대편에 다다랐을 때 하늘이의 몸은 흠뻑 젖어 덜덜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녀석은 잠시 몸을 털어 물기를 제거한 뒤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다시 길을 따라 달리기 시작했다. 얼마나 달렸을까? 젖었던 털이 채 마르기도 전에 하늘은 또 다른 시련을 내렸다. 먹구름이 달빛을 가리더니 이내 장대 같은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만큼 쏟아지는 비는 녀석의 천을 무자비하게 빼앗아갔다. 흙길은 순식간에 진창으로 변해 발이 푹푹 빠졌고 온몸이 젖자 몸은 청은망은 무거워졌다. 후루둑 후루둑 나무잎을 때리는 빗소리와 멀리서 번쩍이는 번갯불 그리고 천지를 진동시키는 천둥소리, 그 속에서 하늘이는 비를 피할 곳을 찾아 헤맸다. 그러다 길게 낡은 버스 정류장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녀석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달려가
비가 새는 좁은 지붕 아래로 몸을 피했다. 온몸이 덜덜 떨려왔다. 며칠간의 굶주림과 길고 긴 여정, 그리고 차가운 강물과 비의 체력을 모두 소진한 탓이었다. 녀석은 웅크린 채 몸을 최대한 작게 만들었다.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고 발바닥의 상처는 욱신거렸다.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잠들어버리고 싶은 유혹이 녀석을 덮쳤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늘이는 할머니의 얼굴을 떠올렸다. 정원에서 자신을 보며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 따뜻한 손길로 등을 쓸어주시던 감촉. 우리 하늘이 착하다 하고 말씀하시던 다정한 목소리. 그 기억들이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를 다시 지폈다. 녀석은 고개를 들어 빗줄기 너머로 아스라이 보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었다. 녀석은 정류장 구석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사오며 비가 그치기만을 기다렸다. 병원에서 나는 창밖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창문을 때리는 것엔 빗줄기를 보며 나는 속수무책으로 하늘이를 생각했다. 하늘아, 지금 어디 있니? 이 비를 다 막고 있는 건 아니겠지? 제발, 제발 무사해야 한다. 나의 기도는 빗소리에 묻혀 누구에게도 닿지 못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할머니의 곁을 지키는 일에만 집중하려 애썼다. 새벽이 가까워지자 비가 그쳤다. 하늘이도 다시 몸을 일으켰다. 밤새 웅크리고 있었더니 뼈마디가 쑤셨지만 녀석에게는 쉴 틈이 없었다. 녀석은 다시 길을 나섰다. 그리고 마침내 녀석의 여정에서 가장 거대하고 끔찍한 괴물과 마주하게 되었다. 바로 왕복 8차선의 고속도로였다. 녀석의 눈앞에 나타난 고속도로는 강철과 불빛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강과도 같았다. 굉음을 내며 질주하는 자동차와 트럭들, 현기증을 유발하는 헤드라이트의 불빛, 아스팔트를 찢는 듯한 타이어 소음. 그 모든 것이 작은 시골계에게는 지옥의 풍경과도 같았다. 길 건너편에 도시가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 무시무시한 강을 건널 엄두가 나지 않았다. 하늘이는 도로 옆 수풀에 몸을 숨기고 한참 동안 움직이는 불빛들을 지켜보았다. 녀석은 맹목적으로 뛰어들지 않았다. 자신의 짧은 다리와 저 강철 괴물들의 속도를 가늠하고 있었다. 차들이 뜸해지는 순간을 아주 짧은 찰나의 틈을 기다리고 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새벽이 깊어지자 거짓말처럼 아주 잠시 동안 도로 위의 차들이 뜸해졌다. 바로 지금이었다. 하늘이는 숨을 멈추고 온몸의 근육을 긴장시켰다. 그리고는 튀어나갔다. 녀석은 전속력으로 달렸다. 하지만 녀석의 속도는 자동차의 속도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1차선, 2차선, 무사히 건넜다고 생각하는 순간 저 멀리서 대형 트럭 한 대가 경적을 울리며 달려왔다. 빵! 귀가 찢어질 듯한 경적 소리와 함께 트럭은 하늘이의 바로 옆을 스치듯 지나갔다. 트럭이 일으킨 바람에 녀석의 몸이 휘청거리며 넘어질 뻔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순간이었다. 녀석은 중앙분리대 앞에서 잠시 멈춰 숨을 골랐다. 이제 절반이 남았다. 반대편 차선에서는 또 다른 차들이 빛의 속도로 달려오고 있었다. 하늘이는 다시 한번 틈을 노렸다. 그리고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반대편 차선을 향해 달렸다. 바로 그때 스포츠카 한 대가 과속으로 질주해오고 있었다. 너무 가까웠다.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한 순간 하늘이는 몸을 날리듯 앞으로 점프했다. 스포츠카는 하늘이의 꼬리끝을 스치고 지나갔다. 녀석은 도로 반대편의 잔디밭 위로 나뒹굴었다. 하늘이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쓰러져 있었다.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고
온몸은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조금만 늦었거나 조금만 빨랐어도 끔찍한 사고를 당했을 것이다. 하지만 녀석은 살아남았다. 가장 무서운 괴물을 마침내 이겨낸 것이다. 하늘이는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켰다. 하지만 긴 여정과 사투는 녀석의 몸에 큰 상처를 남겼다. 발바닥의 상처는 더욱 심해져 걸을 때마다 피가 배어나왔다. 이제는 더 이상 뛸 수가 없었다. 녀석은 다리를 절뚝거리며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나아갔다. 굶주림은 이제 배를 쥐어짜는 고통이 되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눈앞이 흐릿해지고 몇 번이나 길게 쓰러질 뻔했다. 하지만 녀석은 멈추지 않았다. 저 멀리 보이는 이전보다 훨씬 더 크고 선명해진 도시의 불빛. 저 불빛 어딘가에 할머니가 계신다. 그 생각 하나가 꺼져가는 녀석의 생명을 붙들고 있었다. 마침내 하늘이는 도시의 초입에 들어섰다. 낯선 건물들과 복잡한 도로, 수많은 사람들. 녀석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녀석의 몸은 이제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하늘이는 비틀거리다. 결국 차가운 아스팔트 위로 쓰러지고 말았다. 하지만 녀석은 의식을 잃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그리고는 다시 아주 천천히 고통스러운 신음과 함께 몸을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는 도시의 불빛을 향해 또 한 번의 절뚝이는 걸음을 내디뎠다. 병원에서의 며칠은 내게서 모든 희망을 앗아갔다. 하늘이를 찾기 위한 나의 필사적인 노력은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했다. 내가 붙인 전단지는 비에 젖어 찢어지거나 무심한 바람에 뜯겨나가 길거리를 뒹굴었다. 할머니의 상태는 여전히 위중했다. 담당 의사는 나를 부르더니 이제는 슬슬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세상이 발밑부터 무너져 내리는 듯한 감각에 휩싸였다. 내가 사랑하는 두 존재, 할머니와 하늘이를 동시에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 나는 병원의 차가운 복도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삼켰다. 내가 그처럼 깊은 절망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동안 하늘이는 자신의 마지막 결전지, 거대하고 무자비한 도시로 들어서고 있었다. 시골의 한적한 길과는 모든 것이 달랐다. 도시는 살아있는 괴물이었다. 하늘이의 예민한 청각을 찢는 듯한 자동차 경적 소리와 지하철이 지나가는 굉금, 수많은 사람들의 웅성거림, 코를 마비시키는 매캐한 배기가스와 길거리 음식 냄새, 그리고 온갖 인공적인 향수 냄새가 뒤섞여 할머니의 정원에서 나던 흙냄새와 꽃향기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릴 것만 같았다. 하늘이는 완전히 방향을 잃었다. 사방은 온통 회색빛 건물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협곡이었고 사람들의 다리는 빽빽한 숲처럼 녀석의 앞길을 가로막았다. 몇몇 사람들은 더러운 개가 나타났다며 인상을 찌푸렸고 어떤 아이는 발길질을 하려는 신용까지 했다. 작은 시골 마을에서 모든 이웃의 사랑을 받던 하늘이에게 도시의 냉대와 무관심은 육체적인 고통만큼이나 낯설고 아픈 것이었다. 녀석은 거대한 콘크리트 정글에 내던져진 작고 연약한 생명체일 뿐이었다. 두려움에 잠시 몸을 떨던 하늘이는 이내 다시 정신을 차렸다. 녀석을 이곳까지 이끈 것은 두 다리가 아니라 할머니를 향한 그리움이었다. 녀석은 혼란스러운 냄새의 폭풍 속에서 아주 희미하지만 익숙한 하나의 냄새를 포착하기 위해 코를 벌름거렸다. 할머니가 늘 쓰시던 동백기름 샴푸 냄새, 그리고 내가 병원을 오가며 옷에 묻혀온 병원의 독특한 소독약 냄새, 그 두 가지가 뒤섞인 아주 가느다란 냄새의 실, 그것이 하늘이의 유일한 나침반이었다. 녀석은 그 냄새의 실을 따라 다시 힘겹게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녀석의 여정은 직선이 아니었다. 냄새는 바람을 타고 흩어졌다가 건물 모퉁이에서 다시 짙어지곤 했다. 하늘이는 냄새를 따라 시끄러운 시장 골목을 지나고 위험한 횡단보도를 건너고 어두운 지하도를 통과했다. 녀석의 하얀 털은 이제 배기가스와 흙먼지로 뒤덮여 회색빛이 되어 있었고 절뚝거리는 다리는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비명을 질러댔다. 몇 시간을 헤맸을까? 마침내 녀석은 냄새의 근원지에 다다랐다. 그곳은 수많은 건물들 중에서도 유난히 크고 하얀 거대한 성체와도 같은 대학병원이었다. 하늘이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할머니가 저 안에 계신다는 것을. 마지막 남은 힘을 쥐었자 녀석은 병원 정문을 향해 다가갔다. 사람들이 드나들 때마다 자동으로 열리는 유리문. 녀석은 그 틈을 타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 하지만 녀석의 작은 몸이 문을 통과하기도 전에 센서가 작동을 멈추며 문이 닫혀버렸다. 저게 뭐야? 입구에 서 있던 보안요원이 녀석을 발견하고는 즉시 달려왔다. 저리 가. 이 더러운 개야.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보안요원은 인정사정 없이 빗자루를 휘두르며 하늘이를 쫓아냈다. 하늘이는 놀라 뒷걸음질 쳤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녀석은 건물을 따라 돌며 다른 입구를 찾아 헤맸다. 응급실 입구, 직원용 출입구. 하지만 모든 곳에서 녀석은 문전박대를 당했다. 녀석의 지저분한 행색과 절뚝거리는 다리는 사람들의 동정심이 아닌 경계심과 혐오감만을 불러일으킬 뿐이었다. 몇 번의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자 하늘이는 잠시 망연자실한 채 병원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바로 그때 녀석은 기회를 포착했다. 환자들이 잠시 바람을 쐬기 위해 열어놓은 1층의 한쪽 문. 녀석은 그곳을 향해 마지막 힘을 다해 달렸다. 그리고는 마침내 건물 안으로 들어서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녀석의 기쁨은 잠시였다. 복도를 따라 할머니의 냄새를 찾아 헤매던 하늘이의 앞길을 하얀 가운을 입은 한 여성이 막아섰다. 그녀는 간호사들의 책임자인 최수 간호사였다. 그녀는 병원의 위생과 질서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주의자였다. 그녀의 눈에 흙먼지를 뒤집어쓰고 피냄새를 풍기는 더러운 개는 병원 전체를 오염시키는 질병의 근원 그 자체였다. 어머나, 어디서 이런 근본도 없는 개가 들어왔어.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최수 간호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경멸과 분노가 가득했다. 그녀는 녀석이 그저 주인을 찾아온 충견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는 그저 당장 쫓아내야 할 더러운 짐승으로만 보일 뿐이었다. 여보, 거기 빗자루 좀 줘봐요. 그녀는 청소 카트에 있던 빗자루를 집어들고는 직접 하늘이를 몰아붙이기 시작했다. 당장 못 나가. 이 병원 물건 하나라도 더 더럽히기 전에 썩 꺼져. 하늘이는 필사적으로 도망쳤지만 이미 기력이 다한 상태였다. 결국 녀석은 초의 수간호사의 위협적인 빗자루질에 밀려 다시 차가운 바깥 공기 속으로 내쫓기고 말았다. 쾅 하고 닫히는 문은 녀석의 마지막 희망을 잘라내는 단두대의 칼날 소리처럼 들렸다. 모든 것이 끝이었다. 하늘이는 완전히 패배했다. 30km의 험난한 길을 달려왔지만 마지막 몇 미터를 남겨두고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다. 녀석의 몸에서는 더 이상 단 한 방울의 힘도 남아있지 않았다. 굶주림과 탈진, 그리고 절망감, 녀석의 의식을 지탱해주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다. 하늘이는 비틀거리며 병원 건물을 벗어났다. 그리고는 건물 옆에 작게 조성된 정원 한 구석으로 향했다. 이상하게도 그곳에서는 할머니의 냄새가 가장 짙게 느껴졌다. 녀석은 고개를 들어
수많은 창문들을 올려다보았다. 저 창문들 어딘가에 할머니가 누워 계실 것이다. 할미오니. 녀석은 마지막 남은 숨을 끌어모아 아주 가냘프고 슬픈 신음소리를 한번 내뱉었다. 그것은 패배를 인정하는 절망의 소리이자 닿지 않을 그리움의 마지막 외침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녀석의 다리가 풀리며 차가운 잔디 위로 쓰러졌다. 의식이 흐려지는 와중에도 녀석의 눈은 할머니가 계실 창문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위대했던 한 생명체의 여정은 그렇게 목표 지점을 불과 몇 미터 앞에 두고 처참한 실패로 끝나는 듯 보였다. 도시의 소음 속에서 작고 더러운 개 한 마리의 쓰러짐은 그 누구의 관심도 끌지 못했다. 하늘, 별, 그리고 모든 희망이 사라진 칠흑 같은 밤이었다. 희망이라는 단어는 사치였다. 할머니의 상태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고 나는 그저 기계가 연장하는 생명의 시간을 무력하게 지켜볼 뿐이었다.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의사의 말이 귓게 맴돌며 나를 끊임없이 고문했다. 나는 이제 곧 할머니를 잃을 것이고 하늘이는 영원히 찾지 못할 것이라는 절망이 나를 잠식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주머니 속에서 울리는 희미한 진동, 모르는 번호였다. 광고 전화이거나 혹은 하늘이를 보호하고 있다는 거짓말로 돈을 요구하는 사기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무시하려 했다.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나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아, 실례지만 김민준 씨 되십니까? 수화기 너머에서는 차분하고 지적인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여기는 대한대학병원 응급실의 이지은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그러니까 혹시 하늘이라는 이름의 풍산개를 잃어버리셨나요? 하늘.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나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멈췄던 심장은 이내 미친 듯이 날뛰기 시작했다. 네네, 맞아요. 우리 하늘이 맞아요. 혹시 찾으셨나요? 어디 있습니까? 살아있나요? 나는 거의 비명을 지르듯 외쳤다. 수화기 너머의 의사는 나의 다급한 목소리에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침착하게 말을 이었다. 네,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좋지 않아요. 지금 병원 응급실 근처 직원 휴게실에 데리고 있습니다. 와서 확인해 주시겠어요? 나는 전화를 끊기가 무섭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달렸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그저 응급실이라는 세 글자만 되뇌며 복도를 질주했다. 마침내 응급실 표지판을 발견하고 그 근처에 작은 휴게실 문을 열었을 때 나는 숨을 멈췄다. 그곳에는 젊은 여의사 한 명과 낡은 담요 위에 누워있는 나의 하늘이가 있었다. 녀석은 온몸이 흙먼지 투성이었고 발에는 하얀 붕대가 감겨 있었으며 앙상한 다리에는 링거 주삿바늘이 꽂혀 있었다. 하지만 녀석은 분명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 내가 들어서는 것을 보자 녀석은 힘겹게 고개를 들고 꼬리를 아주 희미하게 한두 번 흔들었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에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고 말았다. 하늘아, 우리 하늘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나를 이지은이라고 소개한 여의사는 내가 진정하기를 조용히 기다려 주었다. 그녀는 밤샘 근무로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은 더없이 따뜻하고 총명했다. 그녀는 내게 따뜻한 차를 한 잔 건네며 어떻게 된 일이냐고 조용히 물었다. 나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시골집의 할머니와 하늘이의 특별했던 관계, 갑자기 쓰러지신 할머니, 30km나 떨어진 이곳 병원, 그리고 집을 나가버린 하늘이를 찾기 위한 나의 절망적이었던 시간들, 이야기를 하는 동안 나는 몇 번이나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이지은 선생은 그저 말없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녀의 표정은 처음에 직업적인 호기심에서 점차 안타까움으로, 그리고 마침내는 깊은 공감과 감동으로 바뀌어 갔다. 이 차갑고 거대한 병원 안에서 나의 이야기를, 하늘이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첫 번째 사람이었다. 정말 대단한 아이네요. 할머니를 보기 위해 그 먼 길을 혼자서 달려왔다는 거잖아요. 그녀는 링거를 맞으며 희미하게 숨을 몰아쉬는 하늘이를 경이로운 눈빛으로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무언가를 굳게 결심한 듯 나를 보며 말했다. 안 되겠어요. 이대로는 할머니께서 이 아이를 만나보셔야 해요. 네, 하지만 병원 규정 때문에 규정보다 중요한 게 있을 때도 있는 법이에요.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다. 그녀는 어디선가 작은 이동용 카트를 가져오더니 하늘이를 조심스럽게 그 위에 옮겨 눕히고 담요를 덮어주었다. 우리의 무모하고도 위대한 작전이 시작된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단 하나, 중환자실에 계신 할머니께 하늘이를 데려다 드리는 것이었다.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중환자실이 있는 층에 내렸을 때 예상했던 대로 우리는 거대한 장벽과 마주쳤다. 바로 최수간호사였다. 그녀는 카트 위에 덮인 담요 밑에서 희미하게 움직이는 것을 발견하고는 매서운 눈으로 우리 앞을 막아섰다. 이지은 선생,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 카트 밑에 있는 거 뭐야? 수간호사님, 제 설명 좀 들어보세요. 아주 특별한 사정이. 특별한 사정.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동물을 끌고 들어와 병원 전체에 전염병이라도 돌게 할 셈이야. 당장 내보내지 못해. 최수간호사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의 논리는 완벽했다. 규정, 위생, 다른 환자들의 안전, 그 무엇 하나 틀린 말이 없었다. 하지만 이지은 선생은 물러서지 않았다. 수간호사님, 이 아이는 그냥 개가 아니에요. 지금 중환자실에 계신 박순자 환자분의 유일한 희망일지도 모른다고요. 의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도 세상에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두 사람의 언성은 높아졌고 복도를 지나던 다른 의사들과 간호사들까지 몰려들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마침 순회를 돌던 병원장이 소란을 듣고 다가왔다. 최수간호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병원장에게 모든 상황을 보고하며 나의 무모한 행동을 비난했다. 병원장의 표정도 난처해졌다. 그는 당연히 병원의 규율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입장이었다. 그가 막 최수간호사의 편을 들어주려는 듯 입을 여는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 중환자실 안에서 요란한 경고음이 울려 퍼졌다. 할머니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진 것이다. 할머니의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간호사의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다. 중환자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할머니의 병실로 뛰어 들어갔다. 그 혼란의 순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카트 위에서 기운 없이 누워만 있던 하늘이가 할머니의 위기를 본능적으로 감지한 것이다. 녀석은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벌떡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는 사람들의 다리 사이를 번개처럼 빠져나가 열려있는 중환자실 문틈으로 달려 들어갔다. 저 개가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졌다. 사람들의 외침도, 놀라서 굳어버린 최수간호사의 얼굴도 모든 것이 느리게 보였다. 하늘이는 그 어떤 것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녀석은 무서운 기계들과 분주한 의료진들 사이를 절뚝거리며 지나쳐 곧장 할머니의 침대로 향했다. 녀석은 침대 옆에 멈춰 섰다. 그리고는 아주 부드럽고 애처로운 소리로 낑낑거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할머니와 단둘이 있을 때만 내던 어리광과 사랑이 담긴 소리였다. 낑, 낑. 하늘이는 붕대가 감긴 앞발을 힘겹게 들어
미동도 없는 할머니의 손 옆 침대 시트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며칠 동안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있던 할머니의 몸이 아주 미세하게 반응했다. 감겨있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다. 그리고 하늘이의 앞발을 향해 할머니의 손가락이 아주 조금, 아주 천천히 움직였다. 흐릿했던 할머니의 눈이 아주 천천히 떠졌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한참을 헤매다 마침내 침대 옆에 하늘이를 발견했다. 그 순간 할머니의 눈에 희미한 생기가 돌아왔다. 마른 입술이 힘겹게 열리고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그것을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바로 그때 할머니의 바이탈 사인을 체크하던 모니터를 보던 간호사 한 명이 비명을 질렀다. 세상에, 혈압이 다시 오르고 있어요. 맥박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요란하게 울리던 경고음이 멎었다. 그리고는 이내 안정적이고 규칙적인 파동음이 중환자실을 채우기 시작했다. 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명백한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정적이 깨진 것은 나의 울음소리 때문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다. 안도감과 경이로움, 그리고 하늘이에 대한 고마움이 뒤섞여 뜨거운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내 옆에 서 있던 이지은 선생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보았다. 이 모든 상황을 굳은 얼굴로 지켜보던 최수간호사. 그녀의 철옹성 같던 표정이 서서히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입을 막았다. 그리고 그녀의 뺨 위로 굵은 눈물 한 방울이 또르르 굴러 떨어졌다. 그녀의 규칙과 논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적 앞에서 그녀의 심장도 함께 울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차가운 기계음과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던 병원의 한 공간은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성스러운 감동과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의 뜨거운 눈물로 가득 채워졌다. 기적이 일어난 후 중환자실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차가운 절망감 대신 따뜻한 경이로움과 희망이 그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단연 하늘이가 있었다. 녀석의 존재는 더 이상 규정 위반이 아니라 살아있는 처방전이 되었다. 가장 먼저 변한 사람은 최수간호사였다. 그녀는 자신의 원칙이 무너진 자리에서 더 크고 중요한 가치를 발견한 듯 했다. 그녀는 직접 병원장에게 건의하여 하늘이가 회복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도록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작은 비품실 하나를 내어주었다. 그리고는 자신의 사비를 털어 최고급 영양캔과 푹신한 쿠션을 사다 놓았다. 그녀는 틈이 날 때마다 하늘이의 상태를 보러 왔고 녀석의 밥그릇에 물이 비지 않도록 챙겼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이전의 날카로움 대신 자애로운 미소가 피어났다. 하늘이의 이야기는 병원 안에서 전설처럼 퍼져나갔다. 처음에는 의료진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던 이야기가 곧 환자들과 보호자들에게 알려졌다. 30km를 달려와 주인을 살린 충견. 이 이야기는 고통과 불안으로 가득 찬 병원의 한 줄기 빛과도 같았다. 사람들은 복도에서 나를 마주칠 때마다 하늘이의 안부를 물었고 어떤 이들은 자신들이 먹으려던 간식을 하늘이에게 가져다 주기도 했다. 이야기가 병원 밖으로 퍼져나가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이지은 선생이 병원 내부 게시판에 올린 감동적인 글을 한 간호사가 익명으로 자신의 SNS에 공유했다. 붕대를 감은 채 할머니의 침대 곁을 지키는 하늘이의 사진과 함께 그 게시물은 하룻밤 사이에 폭발적으로 퍼져나갔다. 수십만 개의 좋아요와 공유가 이어졌다. 댓글창에는 감동과 응원의 메시지가 가득 찼다. 말 못하는 짐승도 저런데 우리는 주인 할머니 꼭 기운 차리세요.
하늘이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견. 곧이어 방송사와 신문사에서 연락이 빗발치기 시작했다. 병원은 수많은 취재 요청에 시달려야 했다. 하늘이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온 국민의 마음을 울리는 희망의 아이콘이 되어 있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할머니에게 일어났다. 하늘이와의 재회 이후 할머니의 회복 속도는 기적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었다. 의식불명 상태에서 벗어난 것은 물론 식사도 조금씩 하시기 시작했고 말씀도 제법 하실 수 있게 되었다. 의사들은 이를 하늘 효과라고 불렀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하늘이가 할머니의 병실을 회진하는 것이 중요한 치료 과정의 일부가 되었다. 하늘이가 곁에 있을 때 할머니의 혈압과 심박수는 가장 안정적이었고 얼굴에는 혈색이 돌았다. 어느 날 트럭 운전사 박기사 아저씨가 TV 뉴스를 통해 하늘이의 소식을 접했다. 그는 고속도로 휴게소 식당에서 늦은 저녁을 먹고 있었다. 화면에 나오는 붕대를 감았지만 여전히 늠름한 하늘이의 모습을 본 순간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을 떨어뜨렸다. 바로 자신이 길에서 태웠다가 놓아주었던 그 개였다. 저놈이 저기까지 간 거였구나. 그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그의 거친 얼굴 위로 아주 오랜만에 따뜻하고 뿌듯한 미소가 번져나갔다. 그는 자신이 그 위대한 여정에 아주 작은 조력자였다는 사실에 알 수 없는 자부심을 느꼈다. 기적은 또 다른 기적을 낳았다. 하늘이의 이야기에 감동한 병원장은 이사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아주 특별한 결정을 내렸다. 우리 병원은 국내 최초로 장기 입원 환자들을 위한 동물 매개 치료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총괄 책임은 이지은 선생이 맡을 것이며 우리의 첫 번째 명예치료사는 바로 하늘군입니다. 병원장의 발표는 큰 화제가 되었다. 하늘이의 사랑과 충성심이 이제는 다른 환자들에게까지 희망을 전파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길을 열어준 것이다. 이 모든 긍정적인 변화의 물결 속에서 나 자신도 변하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무기력한 방관자가 아니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나는 몇 달간 씨름하던 판타지 웹툰의 콘티를 모두 지워버렸다. 그리고 새하얀 페이지 위에 새로운 제목을 써놓았다. 나의 별 하늘이. 나는 하늘이의 위대한 여정을, 나와 할머니의 이야기를 웹툰으로 그리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나의 SNS를 통해 이 웹툰으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을 전국의 유기 동물보호소를 위해 기부하겠다고 약속했다. 디태치드 아티스트에서 벗어나 내 재능을 세상과 나누는 작가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다. 몇 주가 지나고 할머니는 마침내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기셨다. 이제는 휠체어에 앉아 병원 옥상 정원에서 바람을 쐬실 수 있을 만큼 회복하셨다. 그날 오후 나는 할머니와 함께 옥상 정원에 앉아 있었다. 하늘이는 할머니의 휠체어 옆에 얌전히 엎드려 있었다.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도시의 분주한 풍경을 내려다보았다. 민준아, 할머니가 나지막이 나를 부르셨다. 너는 하늘이가 그냥 똑똑하고 영리한 개인 줄로만 알았지.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으셨다. 나도 그랬단다. 그런데 아니었어. 저 아이는 그저 내 곁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나를 살게 하는 이유였더구나. 나는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오랫동안 내 마음속에서 맴돌던 내가 마침내 깨닫게 된 진실을 입 밖으로 꺼냈다. 할머니, 저도 이제는 알아요. 저는 하늘이가 그냥 할머니의 애완견인 줄로만 알았어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하늘이는 가족이었어요. 말 없이도 모든 것을 나누는,
진짜 가족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할머니와 손자가 아니라 하나의 작은 생명체를 통해 사랑의 본질을 함께 깨달은 동반자와도 같았다. 그리고 또 몇 달이 흘렀다. 마침내 할머니는 퇴원하셨다. 우리가 없는 동안 이웃집 아저씨와 동네 사람들이 가꿔준 덕분에 우리의 작은 정원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할머니는 예전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정원을 돌보기 시작하셨다. 나는 더 이상 방구석에 틀어박혀 있지 않았다. 나는 할머니를 도와 텃밭에 물을 주고 웹툰 연재 틈틈이 하늘이와 함께 병원의 동물 치료 프로그램에 자원봉사를 나갔다. 나의 별. 하늘이는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정식 연재가 결정되었고 나는 약속대로 수익금 전액을 기부했다. 나의 작은 이야기는 수많은 유기동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선물해 주었다. 어느덧 가을이 깊어진 저녁이었다. 나와 할머니, 그리고 이제는 상처 하나 없이 늠름하고 건강한 모습을 되찾은 하늘이는 늘 그랬던 것처럼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하늘이는 할머니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나는 할머니의 어깨에 가만히 기댔다. 할머니가 저 멀리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는 하늘을 보며 말씀하셨다. 민준아, 저 하늘을 보렴. 우리가 어디에 있든 저 하늘은 언제나 우리를 비추고 있단다. 보이지 않아도 늘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말이야. 나는 할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고개를 들어 도시의 불빛 대신 총총히 떠오르기 시작한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시 내 발치에서 평화롭게 숨쉬고 있는 나의 하늘이를 내려다보았다. 저 멀리 있는 수많은 하늘과 별들, 그리고 내 곁에 있는 단 하나의 하늘이자 나의 가장 빛나는 별. 나는 더 이상 외롭거나 두렵지 않았다. 우리의 평화로운 왕국은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단단하고 더 따뜻하고 더 충만해졌다. 우리는 30km라는 거리와 절망의 강을 건너 마침내 서로에게로 돌아온 것이다. 밤하늘 아래 우리는 그렇게 함께 완전한 하나의 가족으로 빛나고 있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은 저희에게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